한때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 그리고 자식이 없는 제가 딸처럼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가 막힌 사연의 주인공인 전 경기도에서 남편이었던 놈과 공동대표로 기업을 운영하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아직 반백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짱짱한 회사 운영하고 있으니까 남들은 어찌 그리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냐 하죠. 남편과 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보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따로 없다고 해요. 아유, 장 대표는 평생 운을 결혼하는데 다 끌어다 쓴 거지. 내가 장 대표였으면 그냥 나 죽었어 하고 마누라한테 납작 엎드려서 살겠어.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대표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안목 하나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잘났으니까 제가 남편으로 이 사람 고른 거죠. 결혼은 저도 잘한걸요. 등신이 따로 없어요. 남편을 그렇게 치켜 세워 올려주는 제 옆에서 사람 좋게 허허실실 웃던 남편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랑 바람 피우면서 제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뺨 얻어맞고 자기 처지가 죽도 밥도 안 될 거라는 걸 예상이나 했을까요? 사연을 듣기도 전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당사자인 전 얼마나 더 어이가 없겠어요. 이 배응망덕한 인간들 어떻게 혼을 내줬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이야 굵직한 기업의 대표 자리에 앉아있지만 한때는 저도 사장님한테 먼년 소리 들어가면서 힘들게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부자 부모님 만나서 집도 차도 다 물려받고 편하게 어린 시절 보내지 않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랬다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금처럼 지혜롭게 헤쳐나가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식당 서빙,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무 보조, 마트 아르바이트, 보험 판매, 콜센터까지 제가 오죽하면 별명이 알바왕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근로를 하다가 다쳐서 계속 누워 계시지. 그렇다고 공부 잘해서 대학까지 갔던 오빠가 돈 벌겠다고 다니던 대학 때려칠 수는 없지. 저라도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미영아, 미안하다. 오빠가 돼서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나 혼자 살자고 동생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오빠가 경찰 시험 합격하고 나면 너한테 이 은혜 꼭 갚을게. 오빠, 가족끼리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누가 누구한테 고생시키고 그런 게 어딨어? 난 진짜 공부보다 일하는 게 훨씬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아. 우리 사장님이 나처럼 일 잘하는 사람 살면서 처음 봤대. 손이 어찌나 빠른지 아르바이트 2명 쓰는 것 같다고 이번 달에 월급 조금 더 넣어주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이번 달엔 다 같이 외식하자. 오빠도 공부하느라 힘들지? 나한테 은혜 갚을 생각하지 말고 오빠 인생 열심히 살아. 나도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될 거니까. 우리 각자 열심히 살자. 그게 가족들 서로 고생 안 시키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밖에 없는 오빠랑 저랑 딱 4살 차이거든요. 보통 오빠들이랑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하잖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런데 저희 남매는 잘하면서 사이가 진짜 좋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오빠 학비를 댔겠어요. 오빠도 저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미안해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한 번 말을 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군복무와 대학 졸업까지 모두 마치고 1년도 채 안 돼서 경찰 시험에 바로 합격해 온 가족을 다 기쁘게 해줬고요.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일 많이 시작하면서 돈 버는 눈이 일찍 트였어요. 젊은 시절에 죽어라 고생을 했던 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 빛을 발하더라고요. 항상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할 것 같았던 저희 집도 오빠가 경찰 시험에 합격하고 제가 자그마한 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목표가 생겼으니 더욱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던 시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은 지금 같지 않았어요. 냉동 트럭에서 막 꺼낸 동태처럼 시들시들해진 눈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요. 뭐든 의욕적으로 열심히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성실함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때 남편이 뭐가 있었는데요.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짱짱한 시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집도 살기 어려운 와중에 자칫 잘못하다가 남편까지 등에 업고 살아가야 할 팔자였으니까 가족들은 결혼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는 눈치도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제가 남편 놈을 고른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그 성실함이요. 여보, 이거 진짜 잘만 하면 대박 나는 사업 아이템이라니까. 내 친구놈 중에서 일본에서 오래 살다 온 애가 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 뭐든 잘 되는 게 있으면 그게 딱 10년 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거라는 거야. 이번엔 이게 잘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처음엔 또 헛소리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거 난 정말 잘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제가 30, 남편이 34세, 저희는 결혼을 했고 남편은 자기의 오래된 친구에게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면서 저에게 동업 제안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친구들이 뭐 사업 아이템이라고 던져줘 봤자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가 있지 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다닌답니까? 별거 아닌 거다. 그렇게 좋은 거면 성호 씨가 했겠지. 왜 당신한테 얘기를 했겠냐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라.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하고 저를 설득하는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솔깃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얘기라서가 아니라 저도 당시엔 이미 사업가의 마인드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거 잘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정말 그 나이 먹고 여태까지 뭘 했나 싶을 정도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가진 거라곤 성실함과 열정과 그 아이디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만 가지고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거였으면 지금 대한민국에 회사가 몇 개나 있겠어요. 결국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저의 몫이었고 그렇게 2년 후에 저와 남편 이름으로 된 회사가 처음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당연히 100%제 자본금으로 설립된 회사였기에 남편의 이름이 올라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은 저에게만 있는 각자 대표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결정에 대해서 남편은 불평불만은커녕 오히려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저 본인의 아이디어를 인정하고 믿어주고 제가 젊은 시절 열심히 벌었던 돈을 회사에 차리는데 몽땅 투자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보, 나 정말 열심히 일해볼게. 당신이 차려놓은 회사에 누 안 끼칠 거야. 우리 회사잖아.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냥 당신 하나만 믿고 차린 회사 아니야. 그래도 나도 대표잖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늘 하던 대로 열심히만 하자. 알겠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보다 훨씬 젊었으니까 패기도 있었고 뭐든 열심히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던 시기였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역시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극복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회사를 차린 이후로 잠시 성장이 주춤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시기도 있었지만 업계에서 저희의 성장세를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기존의 업계들을 따라잡아 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엔 저희 두 사람이서 일을 해도 충분할 정도였지만 점차 두 사람으론 일손이 딸릴 정도가 됐고 하나 둘씩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은 정말 미친 속도로 성장해 나갔고 직원들의 수도 점차 불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도 있었고 좋지 못한 일들로 회사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4년, 5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평범할 정도였고요. 제가 사실 아이를 못 가져요.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번이나 임신 시도를 해봤는데도 영 소식이 없어서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처음엔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검사도 해봤는데 불임의 문제가 저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었으니까 자식을 둘 정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을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했고요. 당신만 건강하면 됐지. 애 못 가지는 게 무슨 큰 대수라고. 난 진짜 괜찮아. 당신이 너무 실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뭐가 걱정이야. 자식 같은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산부인과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와서 차에 타자마자 오열을 하는 제 손을 꼭 붙들어주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챙겨야 하는 자식 같은 직원들이 그렇게나 많지 않냐면서요. 그 말을 해주는데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도 저만큼이나 아이에 대한 기대가 많았을 텐데 제 생각을 해주느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요. 그 뒤로는 아이에 대한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고요. 남편의 얘기처럼 직원들은 자식같이 챙겼던 것 같아요. 특히나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저희 회사에 들어온 직원들을 보면 옛날에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회사를 다니던 시절의 기억도 떠오르고 해서 이상하게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바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야간에라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도 하고 야간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애들을 몇 명 뽑아서 장학금을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내가 받지 못했던 혜택들을 직원들에게 돌려주면서 그 한을 풀었다고나 할까요? 남편 말대로 회사에 있는 수많은 자식들을 내가 잘 한번 키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헛헛한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고 결국에 회사란 것도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굴리는 일이잖아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니 사업도 잘 굴러가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굴러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말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여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그 여자. 제가 오늘 보내는 사연의 실질적인 주인공 비서 보배 씨 말입니다. 보배 씨는 회사가 설립한 지 8년이 지난 후에 들어온 비서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저희 모두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때의 말입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 불안함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편하게 돼 있다고요. 예전엔 사이가 좋았던 부부들도 같이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고 난 후 갑자기 돈에 욕심이 생겨서 자기가 틀어지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공을 돌려서 재산을 혼자서 차지하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각오하고서라도 이혼을 한다는 얘기요.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빠른 시간 동안 갑자기 성장해버린 우리에게도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마음 한편으로 걱정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이런 불안감을 단단하게 묶어줄 만한 아이라는 존재도 없었지.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사는 게 너무 완벽하니까 걱정을 사서 한다고 핀잔을 줬지만 제 마음이 그냥 그랬던걸요. 대표님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도 열심히 배우고 기회 주신 거 정말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남편과 저의 외부 스케줄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졌고 그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서 채용했던 사람이 바로 보배 씨였습니다. 보배 씨를 뽑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가 24살이었거든요. 한창 어리고 예쁠 나이였죠. 남들은 이제야 막 대학 졸업반에 올라갈 나이에 회사 취업길에 급하게 오른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이력서를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저랑 똑같이 살아왔는지요. 몸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두고 나이가 어린데도 이 알바 저 알바 안 해본 일이 없더군요. 비록 비서 업무를 해보았던 경력과 경험은 없었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들이 있으니 시켜만 주면 뭐든 잘할 수 있다. 나름 열정과 패기도 있었고요. 솔직히 같이 면접을 본 사람들 중에서는 학력이든 경력이든 보배 씨에 비하면 뽑을 수 있는 쟁쟁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더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오늘의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배 씨를 뽑지 않았어도 보배 씨가 아닌 어떤 다른 여자였어도 일어날 문제는 일어날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배 씨, 지금 당장이야 세상이 나만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날 봐요. 나도 보배 씨랑 똑같았어. 보배 씨 나이에 너무 힘들어서 진짜 가족들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포기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나 봐요. 이 큰 회사의 대표까지 하고 있잖아. 그냥 보배 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됐든지 보배 씨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 아무래도 1년이라도 오래 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맞겠지 싶어서 일을 배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생 공부한다 생각하고 회사 다녀봐요.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하고. 알겠죠? 나도 귀한 인연이라 생각할게요.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합격 소식을 듣고 어찌나 아이처럼 기뻐하던지요. 그 반응을 보고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청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싱그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서,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괜히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참 열심히 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 더 챙겼던 것도 있습니다. 보배 씨가 24살에 회사에 입사했으니 벌써 이 회사에 8년 동안 있었네요. 이제 막내 비서가 아니라 비서실장이라는 직함까지 달았으니까요. 그 8년 동안 제가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몸으로 딸처럼 대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릴 지경입니다. 대표님, 저 지금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그러세요. 죄송해요.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대표님. 죄송해요. 엄청나게 잘 챙겼죠.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같이 갈 때도 뭐 아픈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보배 씨를 종종 데리고 갔었던 적도 있었고요. 이 회사에 들어와서 미뤄왔던 대학도 진학하게 됐던걸요. 학교에서 보배 씨 대학 보내려고 학자금 대출이라는 복지 제도도 만들어줬고요. 물론 그 복지는 다른 직원들도 다 같이 누려서 아직까지 잘 만들어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것뿐이게요. 회사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보배 씨의 어머님이 갑자기 병원으로 쓰러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선 일을 하다 말고 급히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돌아와서는 일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평소와 다르게 작은 데서 실수를 하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평소에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어디 나사라도 하나 풀린 사람처럼 행동을 할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사무실로 얼른 불러들였죠. 대체 왜 그러냐고요. 병원에서 어머님 병환에 대해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은 거냐고. 우리 이제 집 식구처럼 생각하기로 하지 않았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지 않았냐.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말도 못하고 하루 종일 끙끙 앓고 있냐 물어보니까 그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되게 생겼는데 수술비가 너무 커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배 씨를 일으켜 세워서 막 다그쳐 혼냈어요. 힘든 일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라고 한 얘기가 그냥 한 소리인 줄 알아? 보배 씨 정신 차려. 돈 나고 사람 나는 게 아니라 사람 나고 돈 나는 거야. 일단 어머님 건강부터 회복을 하는 게 먼저지. 아, 돈 모자란다고 수술 못할까봐 우리 회사에서 직원 일도 못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나 절대 못 봐. 수술비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거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보배 씨는 지금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열심히 해. 그러면 됐어. 일개 직원에게 선뜻 빌려주기엔 큰 돈이었던 것이 사실이긴 했어요. 일개 직원에게 빌려준다는 생각보단 그동안 옆에서 오랜 시간 동안 손발을 맞춰왔던 직원을 믿는다는 생각으로 보배 씨 어머님의 수술비를 빌려주게 됐고요. 그 돈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은 어머님은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됐고 수술을 마치고 나서 제 손을 붙들고 덕분에 어머님이 사실 수 있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가며 인사를 하던 보배 씨가 생각납니다. 아이고 대표님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딸 하나 회사에 신세지고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송스러워 죽겠는데 나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다 보배 씨가 자기 일 열심히 잘한 덕분인걸요.
어머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건강 회복 열심히 잘 하시는 것만 신경 쓰세요. 저희 회사도 지금 보배 씨 없으면 안 굴러갈 정도예요.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니 이런 대접 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보비 씨, 회사에서 휴가 나왔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어머님 회복할 때까지 옆에서 간호 잘 해드리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해서 보자고. 고생 많았어요. 보배 씨를 그렇게 챙겨주었던 건 단순히 내 회사 직원이니까, 내 식구니까 여서도 있었지만,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날 가족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어야만 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였던 것도 있었어요. 성실하고 맡은 일을 충실히 잘 해 나가는 우리 회사의 젊은 비서가 기특해서이기도 했고요. 절대로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 역시 칭찬이 자자했고 저와 같은 생각으로 비서를 챙기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죠.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요. 8년 동안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한솥밥을 먹었던 제 식구입니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19살이나 나는 어린 비서예요. 딸이 없는 저희가 딸처럼 예뻐하고 챙겼으면 챙겼지. 설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거라고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시작했던 계기는 아주 사소했어요.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을 제가 가장 빨리 눈치를 챘겠죠. 남편의 관심사와 생활 습관까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나이가 먹었으니 몸 생각해야 한다. 하기 싫어도 나가서 테니스 같은 운동이라도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서 해라.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했을 때에는 귓등으로 듣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고액의 골프 레슨권을 수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말 몸이 자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구나 생각을 했죠. 보배 씨도 이거 쓰나 보네. 얼마 전에 우리 남편, 아니, 장 대표도 이거 사다가 쓰더라고. 이게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인가? 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저도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 잘 모르겠네요. 비서실장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향수병이 집에서 남편이 어느 날부터 애지중지 쓰기 시작하던 것과 같은 브랜드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자의 직감적인 이상한 촉이라고나 할까요? 이 두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 역시 어디서 선물을 받았다고 했었던 그 향수병에 적혀진 브랜드를 검색해 봤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어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향수인 줄 알았더니 공방에서 체험을 통해 직접 만든 향수랍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다는 그 얘기가 만약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은 그 향수 공방에 가서 각자 직접 향수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두 사람의 거짓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던데요. 갑자기 생겨난 남편과 어울리지도 않는 취미들, 젊고 어린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전시회 관람이나 골프를 쫓아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도 명색이 대표인데 사람들이랑 만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비서를 대동해 나갔던 스케줄을 살펴보니 상대 쪽 회사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스케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서를 대동해서 나갔던 일들이 사실 비서만 대동해서 나갔던 일정이었던 겁니다. 감히 제가 만든 회사 안에서 두 사람은 언제부터 시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8년이라는 세월 안에서 제 은혜를 배신으로 갚으면서 제 손바닥 안에서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죠. 그 사실을 순간 깨닫게 되고 어찌나 치가 떨리고 기가 막히던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을 믿고 살았던 남편이었고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만큼이나 아끼고 믿었던 직원이었어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절대 배신하면 안 되는 두 사람이서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에 참을 수가 없이 화가 나고 몸이 떨려왔습니다. 남편한테 더 실망이었네. 비서한테 더 실망이었네. 저울잰 듯 누구한테 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느껴졌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조차 없었던데요.
딸처럼 예뻐하고 아꼈던 직원이었는데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비서를 예뻐하는 것은 저와 같은 결이 아니었던 거였죠. 거의 2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데 뭘 보고 어딜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건지 보배 씨도 제정신은 아니구나. 머리에 총을 맞은 게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었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요. 진짜 사실이니? 사실이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정신이냐고. 나이가 몇 살인데. 딸이야, 딸. 네가 제정신이면 사람이면 이 미친 인간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도 당신은 절대 날 배신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한테 보배 씨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당신 혹시 보배 씨랑 바람 피우고 있냐? 이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믿음 같은 게 남아 있었나 봅니다. 제발 아니라고 대답하길 바라면서 사실을 묻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편이 저를 쳐다보면서 누구한테 들었냐고 어떻게 알게 됐냐고 덜덜 떨며 얘기하는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긴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뭐라고 꼬드겼길래 이 인간이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나한테 할 수 있을까 존경스럽고 대단하게까지 하던데요. 아직 보배 씨한테 가서 얘기한 건 아니지? 제발 조용히 이혼해 주라. 당신이 뭐 위자료를 바라든 뭘 바라든 돈이면 내가 그거 해줄 테니까 괜한 사람 건드리지 말고 그냥 우리 이만큼 살았으면 됐잖아. 조용히 갈라서자. 보배 씨랑 나랑 정말 사랑하는 사이야. 네가 멍청한 놈인 건 알고 있었지만 답지 않게 순수한 놈인지는 정말 모르고 있었네. 그 말을 믿는 게 기가 막히긴 한데 그런 소리를 믿는 사람이 내 남편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뭐? 이혼해주라? 너네 지금 놔두고 장난하니? 이혼이 우스워?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했던 것들이 어린애들 소꿉놀이 같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성큼성큼 다가가 남편의 뺨을 시원하게 짝 하고 올려붙였습니다. 뺨을 맞은 남편도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라는 소리를 하지 죽어도 바람을 피운 건 잘못했다 사과는 하지 않더군요. 제가 거기다 대고 그랬어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고요. 절대 이혼해줄 생각 없으니까 그 미친년한테도 네가 가서 똑똑히 전하라고. 아무리 먹다 남긴 밥이라고 하더라도 넣어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아가리 여물고 남의 밥 나눠 먹을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죠. 확실히 이혼을 안 해준다는 소리에 열이 받긴 모양이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다는 듯이 사무실로 출근을 한 저를 먼저 찾아온 건 다름 아닌 보배 씨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고 사직서라도 먼저 내미는가 했더니 역시 사랑하면 닮는다고 했던가요? 뻔뻔함이 상당하더라고요. 무릎을 꿇기는커녕 제 책상에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봉투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속으론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나가는 것 같았지만 굳이 제 앞에 서 있는 상간녀에게 그 끔찍한 속을 들키고 싶지도 않았고 들킬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려 꼿꼿한 척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진을 쥐고 일어나 사진 뭉치로 비서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장 대표님이랑 저랑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무리 대표님이 이렇게 부정하시고 못 본 척 하신다고 하셔도 지금 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라고요. 저 임신했어요. 사모님이 이혼해 주세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사모님이 깨끗하게 물러나시고 깨끗하게 저희들 사이 인정해 주세요. 보배 씨, 내 얘기 똑똑히 들어. 첫째로 난 사모님이 아니고 대표님이야. 네가 지금 어떻게든 구워 삶아 보려고 하는 그 남자가 지금 내 회사에 기생하고 있는 아무런 능력 없는 인간이지. 대표라고 해서 다 같은 대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도 대표라는 직함만 가지고 덤벼들기 전에
이 인간이 정말로 내가 벗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실속이 있는 인간인지 아니면 속빈 강정인지 그 정도는 제대로 파악하고 덤벼들어야 할 거야. 그 다음 네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해줘?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내가 평생 애 하나 못 갖는다고 해서 아이 생겼다는 얘기만 하면 안쓰러워하고 미안해하면서 냉큼 이혼이라도 해줄 줄 알았니? 내가 설령 이혼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네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이 아니라 내 결정 때문이야. 알겠니? 이 멍청하고 한심한 계집애야. 똑똑히 알아두라고. 뒤늦게 상황을 알고 달려온 남편이 비서를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고 전 참을 수 없이 끓어오르는 화에 사무실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수도 없이 겪어봤고 그런 것들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생각했는데 확실히 충격적이고 당혹스럽긴 하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절대 이혼을 해줄 일은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긴 했지만 정말 애까지 생긴 상황이라면 눈 뜨고 저 꼴을 어떻게 보고 살아야 하나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죠. 한참을 사무실에서 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눈물을 쏟다가 떠올린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가족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결국 언젠가 밝혀야 할 일이긴 했으니까요. 바로 저희 오빠였어요. 오빠, 장서방이 바람을 피웠대. 우리 회사 비서, 그 젊은 여자 있잖아. 애까지 생겼다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오빠? 나 정말 그만 살고 싶어. 내가 어떻게 두 사람 그러고 사는 걸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살아. 난 절대 못하겠어. 진짜 못 살겠어, 오빠. 수화기를 붙들고 오열을 하는 제 목소리를 듣고 오빠는 깜짝 놀라며 한달음에 회사로 달려왔습니다. 그간의 얘기를 묻는 제게 전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불륜 사실을 알게 됐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 같다는 얘기까지 빠짐없이 모두 다 전했죠. 오빠에게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을 땐 당장이라도 남편을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며 사진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길길이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그런 꼴을 당했다는데 화를 내지 않을 가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한숨을 쉬고 있는 절 보고 오빠는 도끼 가득 찬 눈을 맞춰오더라고요. 네가 왜 저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냐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서 저 인간들한테 복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이제 남은 것들은 오빠가 해결할 테니 오빠한테 맡겨달랍니다. 내가 어떻게든 두 사람 바닥으로 끌어내릴 준비하고 있을 동안 너도 마음 단단히 먹고 두 사람 장단에 맞춰주고 있는 척만 해. 알겠어? 이혼해주겠다. 마음 정리가 필요하니 너한테도 시간을 달라. 그렇게만 얘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오빠가 이 두 사람 약점 잡고 제대로 개털 만들게 되면 그때 연락할 테니까 힘들어도 그렇게 버텨.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어차피 이 지경까지 왔으니 참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어떻게 하면 완벽한 이혼을 하게 될지가 제 인생에서 관건이 됐으니까요. 두 사람이 제가 포기했다고 믿게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시키는 대로 이혼을 하려면 나한테도 회사를 정리하고 마음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려달라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뒤로는 친정 오빠와 함께 두 사람을 나락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멍청한 제 남편과 분수도 은혜도 모르는 비서는 제가 포기를 했다고 생각한 건지 이제는 아예 회사에서 대놓고 부부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니더군요. 오랜 시간 회사에서 함께 해왔던 직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늘같이 뻔뻔할 수 있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다. 볼 때마다 혀를 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배 씨는 사모님 역할에 심취했던 것인지 자기 무덤을 시원하게 제 손으로 파버리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회사가 세워질 때부터 함께 해왔던 직원 한 분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보배 씨에게 쓴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직 이혼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설령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개 비서실장이 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는 거 아니냐면서요. 구구절절 틀린 소리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일개 비서실장이라는 말에 상간녀의 자존심이 제대로 콱 상해버린 모양입니다. 부장님, 지금 일개 비서실장이라고 하셨어요? 부장님이 지금 회사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모르시는 모양인데 몇 개월만 있으면 제가 이 회사 주인이 될 거라고요. 부장님 그때도 제 앞에서 이렇게 생각 없이 입 놀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동안 제가 비서 일이나 하고 있다고 속으로 일개 비서실장 주제 뭐 그런 생각하고 있으셨나 본데 부장님은 지금부터 일하시지 마시고 미리 짐부터 쌓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서 그때 짐 싸면 늦잖아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소란이 있다는 얘기에 달려가 보니 안주인 노릇에 심취해 있던 보배 씨가 제 신복과도 같았던 부장님을 자르네 마네 협박을 하고 있는 기가 막힌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순순히 이혼을 해줄 테니 기다려달라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날만 받아놓고 이혼을 하고 이 회사를 멍청한 두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이 나서 설치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받긴 했지만 막상 실제로 제가 그 모습을 목격하니까 어찌나 우스운지요. 기가 막혀 하시는 부장님 앞에 제가 나섰어요. 당장이라도 부장님을 자르네 어쩌네 설치고 있던 보배 씨도 제가 나타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제가 그런 보배 씨를 비웃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이 두 사람을 밟아주기에 딱 적당한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배 씨, 내가 이혼을 해준다고 했지 회사 주겠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호랑이 없는 굴에선 여우가 왕이라고 나 없는 동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치고 다녔던 거야? 주제도 모르고? 누구 맘대로 회사가 자기께 되고 누구 맘대로 부장님을 잘라? 이혼하실 분은 나서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공동대표니까 이혼하고 나면 당연히 회사에서 물러나시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 장 대표님이 저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바지 사장 같은 제 남편이 무슨 대표 자리를 주겠다고 대체 누가 누구한테 약속을 하고 뭘 했다는 건지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우스워서요. 제가 배꼽이 빠져라 웃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사람들 앞에서 창피스러웠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둘이 들어가서 따로 얘기하자 그렇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직원들도 제 이혼에 대해서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마당에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싶어서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다들 제 이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다고요. 저 이혼할 겁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준비 잘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 이혼으로 이 회사 주인이 여기 앞에 있는 거짓말쟁이 여자로 바뀌거나 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 소송 진행 전에 장 대표는 공동대표 자리에서 해임 처리 예정이에요.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될 거고 비서실장님, 당신 오늘부로 해고해요. 회사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로 직원분들 협박하고 다닌 거 인사규정 위반입니다. 비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사실일 리 없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그럴 줄 알았다고 대표가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회사를 뺏길 리 없지 않냐면서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저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람이 대부분이었기에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수도 압도적으로 더 많았죠. 공동대표 자리 해임권에 대해서 제 남편도 알게 됐던 모양입니다. 자리로 뛰어와서 실컷 당하고 있는 비서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 남편의 손을 탁 하고 쳐내버리던데요.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를 할 땐 언제고 이제 자기들 사이도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하는구나 싶어서 어찌나 웃기던지요. 대표 자리 자기한테 주기로 한 거 아니었냐며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 생각해서 대표 자리는 책임지고 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뱃속의 아이를 무슨 수로 지키려고 그렇게 수작질이야, 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뱃속에 애가 왜 없어? 오빠, 저 여자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거야. 괜히 지금 이혼하기 싫으니까 헛소리 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또 이게 무슨 소리냐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밖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친정 오빠가 저희 회사에 들이닥쳤습니다. 남편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의아해하는 눈치였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비서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어디든 도망가려고 하는 눈치였죠. 김보배 씨 맞으시죠? 땡땡 산부인과에서 다른 환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돈 받고 유출해줬다는 혐의로 산부인과 원장이 지금 긴급 체포됐는데 김보배 씨 참고인 조사 건으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임신 사실 없으신데 산부인과에서 불법으로 돈 주고 초음파 사진 구매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해 얼른 경찰서로 모시고 가서 참고인 조사 안 받고. 뭐? 임신이 거짓말이라고. 나한테 애 생겼다고 그동안 받아간 돈이 얼만데. 형님, 제가 정말 억울합니다. 이 여자 완전히 꽃뱀이에요. 애 생겼다고 저 붙들고 뜯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거짓말인 줄 전 모르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가 피해자예요.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나도 보배한테 완전히 속은 거라니까. 이 여자 제대로 처벌하고 우리 이혼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 형님은 누가 네 형님이야?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뭐? 누가 피해자? 여기 내 동생 말고 피해자가 또 있어? 친정오빠는 그런 남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남편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무릎을 꿇고 기어와서 저를 붙들고 자기도 정말 속은 거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 거다. 자기 상간녀가 경찰에 붙들려서 질질 끌려가는 것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경찰에 끌려가는 보배 씨, 아니 상간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면서 기가 찬다는 듯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내뱉으면서 갔어요. 너같이 찌질한 새끼를 만난 자기가 미친 여자라면서요. 끼리끼리 잘 만나고 끼리끼리 나란히 손잡고 잘 나락에 가버린 거죠. 그제서야 어떻게든 자기라도 살아보려고 줄줄 울면서 저한테 용서를 비는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안심스러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손바닥을 바닥에 짚고 눈물 한 방울 나오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엉엉 우는 소리를 내고 있는 남편을 손을 콱 밟아줬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내가 옳았구나 하고 다시 사라질 줄 알았어? 미안한데 너도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해고야. 내 남편 자리에서도 해고고 일은 똑바로 할 줄 몰라도 그래도 허튼 짓은 하지 않고 한눈은 안 팔고 살 거라 생각해서 데리고 있어줬더니 감히 나한테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 대가 당신이 책임지고 달게 받아야지. 뭐 하고 있어? 얼른 당신 방 들어가서 짐 안 챙기고. 회사에서 당신 해임 결정될 거야. 이혼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절대 내 눈에 띄지도 말고 어디 조용히 찌그러져서 살아. 알겠어? 괜히 내 눈에 띄어서 심기 거스르는 날엔 그나마 받아먹을 수 있는 국물 한 방울도 못 얻어먹고 살게 될 테니까.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도망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직원들 모두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대체 저렇게 찌질한 인간을 이렇게 똑똑하신 대표님이 어떻게 여태까지 데리고 살았냐면서 말이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모자란 것이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생각해보니까 저런 쓰레기를 쓰레기인 줄 모르고 여태까지 끌어안고 살아왔던 제가 제일 모자란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어딘가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아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친정 오빠가 도와준 덕분에 상간녀가 저를 협박할 용도로 내밀었던 초음파 사진이 사실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짧은 사이에 제가 아이라는 키워드에 유독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았던 두 사람이 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빨리 이혼을 하게 만들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거겠죠. 친정 오빠의 경찰 인맥들을 모두 동원해서 거짓으로 돈을 받고 다른
환자의 초음파 사진을 함부로 유출했던 병원을 찾게 됐고 그 병원 의사는 물론이고 의사의 증언으로 상간녀까지 함께 처벌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 이혼 역시 제가 원하던 방향으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는 건 물론이고 그동안 남편이 대표라는 직함만 달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성과를 낸 것도 하다못해 결정을 했던 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소송까지 가게 되더라도 재산 분할로 남편이 제가 그동안 일궈놓은 것의 절반을 양심 없이 뚝 떼서 가져가게 된다거나 그런 파렴치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다른 건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고 이혼 후에 재산 분할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그건 역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뒤늦은 후회의 감정이 생기는지 매일같이 이혼 결정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 자기한테는 저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짓 가득한 문자와 연락을 남겨가면서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상간녀를 끌어안고 우린 정말 사랑하는 사이니까 당신이 속 시원하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던 그 팩이 어디 가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회사 개인 핸드폰 할 것 없이 연락을 해대면서 이혼 생각을 다시 한 번만 고민해달라 징징거리고 있는 걸 들으면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시원하게 연락처 다 차단해놓고 그쪽 변호사랑만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사연을 마무리하기 전에 최근에 또 들어온 속 시원한 얘기가 있어서 이거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해야겠다 싶어서요. 상간녀요, 보배 씨 어머니 말이에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병원비를 다 내드렸었잖아요. 솔직히 그 돈이고 뭐고 다 돌려받는 게 맞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픈 사람 붙잡고 그러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싶고 그 돈은 그냥 못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그냥 땅바닥에 버린 돈이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자 이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 올리기로 결심하고 얼마 전에 보배 씨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잠깐 자기를 볼 수 있겠냐면서요. 대뜸 저를 만나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시면서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봉투엔 그때 제가 도와드렸던 수술비가 고스란히 들어있었고요. 자식 잘못 키운 제 부덕함입니다. 저희 가족의 은인인데 어떻게 잘못 키운 자식 새끼가 이렇게 배응망덕하게 배신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진짜 어미 된 사람으로서 착잡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용서해달란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자식 잘못 키운 벌 달게 받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다 대고 차마 험한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엄만 제정신이구나 싶어서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면 민사로 상간녀 소송도 계속할 거고 아무리 어머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저한테 사과를 하셨다고 한들 저도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 얘기를 하니 자기도 그건 100번 1000번 이해를 한답니다. 돈봉투를 받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시작이죠 뭐. 이혼 소송도 이제 막 한 발자국 뗀 상태고 상간녀 소송까지 가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니 세상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아직은 잘못된 놈들보다 잘못 안 한 놈들이 어깨 펴고 더 잘 살 수 있는 곳이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인생 잘 살고 계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꼬이기만 하는 걸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너무 기죽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남한테 해에 안 끼치고 정직하게 사시기만 하셨다면 언젠가 그것들이 다 빛을 발하는 날이 분명히 올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전 남편과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전 최근에 아주 피곤할 정도로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유부 선배님들은 어떠세요? 지금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전 남편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매일매일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게 남편과 저랑 둘만 좋다고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딸아이까지 생기고 나니까 책임감은 강해지고 할 일은 배가 됐는데 결혼 생활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더군요.
저와 남편을 닮은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가도 순간순간 숨이 막히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면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의 자는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어요. 이런 저에게 누군가 결혼하고 나서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묻는다면 전 단연코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만난 이후에 욕하고 때리는 것만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너그러우신 유부 선배님들께서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희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땐 그냥 좀 예민하고 사춘기 소녀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몸만 나이 먹고 생각이랑 마음은 그대로인 분들이요.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그걸 언제 처음 알았냐면 결혼식을 앞두고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러 갔을 때였죠. 아침부터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보러 시어머니도 함께 가도 되냐고요. 저도 사실 불편했지만 애써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어깨며 가슴을 훤히 내놓고 몇 시간 동안 드레스를 입고 벗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같이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며느리 입장에선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당시에 시어머니가 혼자 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제가 남편과 한참을 연애 중일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도 병문안도 가고 장례식장에도 갔었는데 시어머니가 힘들어하시던 모습을 곁에서 고스란히 봤어요. 남편 말이 시부모님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공주 모시듯 하시면서 뭐든 다 챙겨주고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많이 우울해하시고 적적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외로움도 부쩍 많이 타시고요. 전 아무래도 아들 며느리 결혼 준비하는 것도 궁금하실 거고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 그럼 이 김에 웨딩드레스도 보고 오는 길에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와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는데 당황스러운 순간이 좀 많았어요. 막상 뵈니 시어머니께서는 정작 저와 남편의 결혼 준비엔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웨딩드레스에 관심이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웨딩드레스 숍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본인이 입으시기라도 할 것처럼 웨딩드레스를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몸에 걸쳐보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만약 직원이 말리지 않았다면 웨딩드레스를 입을 기세였습니다. 직원이 다른 신부님들 사이즈에 맞춰 가봉해둔 것도 있어서 아무거나 꺼내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옷장 안을 마구 헤집으면서 드레스를 꺼내셨어요. 전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애써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인 저에게 어울리는 드레스를 골라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본인이 입고 싶으신 걸 고르는 거였습니다. 드레스가 너무 고급지고 예쁘다. 아우, 막상 보니까 나도 그냥 너무 입고 싶네. 어차피 나도 온 김에 그냥 하나 고를까? 아니, 너희 사진 찍을 때 나도 드레스 입고 같이 찍으면 좋잖아. 순간 전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어요. 물론 친한 친구들이랑 드레스를 맞춰 입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 들은 적이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웨딩 사진을 찍는다는 건 들은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엄마, 주책 좀 그만 부려. 웨딩 사진 찍는데 거기 껴서 사진 찍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남들 보면 철없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고 욕해. 제 표정이 티가 났는지 남편이 빠르게 대충 농담을 하며 넘겼습니다. 자기가 이해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오냐오냐 공주 대접하셔서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철이 없어. 남편의 말에도 시어머니의 입술은 여전히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어요. 내내 투덜거리시면서요. 전 애써 웃어 넘기며 드레스를 입으려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잠시 뒤 제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는 철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냥 좀 배려가 부족한 분 같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온 며느리를 보시고 하신다는 소리가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우리 며느리 몸매는 예쁜데 키가 작아서 영 웨딩드레스가 살지를 않네. 나 웨딩드레스 입었을 땐 사람들이 다들 외국에서 온 모델인 줄 알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얼마나 예뻤으면 네 아빠가 그날 다시 또 반했다고 했겠어. 아, 그리고 내가 말했었나? 아, 나 대학 다에 다들 미스코리아 나가보라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순간 드레스숍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드레스숍의 직원들마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이 피곤하다는 듯 머리를 감싸고 있길래 제가 대충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키가 크셔서 드레스 잘 어울렸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제가 괜한 말을 했죠. 이때다 싶으셨는지 아주 신이 나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키도 크고 예쁜데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았잖아. 아유,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당연히 나 정도 되는 여잔 데려올 줄 알았는데.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이 맞나 싶어서요. 어머니는 말을 할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말이 머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튀어나오는 분이었어요. 남편이 말을 자르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데 상견 옛날 새아기 너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유, 애가 아무리 작아도 어쩜 그렇게 작니? 남들 클 때 혼자 뭐 했어? 이모들이랑 나랑 상견 옛날 너 보고 하루 종일 웃었다니까. 아, 내 아들이 어쩌다 저런 땅딸만한 애를 데려왔나 싶어서. 순간 전 울컥했어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온 신부한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어서요. 전 끓어오르는 울분을 삭히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전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라 도저히 웨딩드레스를 고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웨딩드레스도 못 정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드레스숍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또 한 번 제 속을 긁더라고요. 저더러 잘했답니다. 이 드레스숍은 저처럼 키가 작은 신부들한텐 안 어울린다네요. 아까 제가 입었던 드레스도 본인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거랍니다. 전 결국 그날 드레스도 고르지 못하고 그냥 몸이 안 좋다고 대충 둘러대고 먼저 집에 돌아왔어요. 도저히 시어머니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주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풀리지 않아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은 연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원래 눈치가 좀 없어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악의가 없는 소리랍니다. 철이 없어서 하는 소리라고요. 전 순간 욱해버려서 괜히 죄 없는 남편에게 퍼부었어요. 자기 맘대로 상대방 무시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악이야. 나 오빠랑 결혼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 시어머니면 평생 가족으로 얼굴 마주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오늘 뵌 분 평생 시어머니로 모셔야 한다고 하면 나 못할 것 같아. 전 진심이었습니다. 괜히 그날 감정이 조금 상했다고 남편에게 따지듯 말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참기 힘들었던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웨딩홀 계약을 하던 날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께서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친정엄마에게 말실수를 좀 하셨어요. 결혼식을 치를 웨딩홀도 함께 구경하고 계약도 할 겸 해서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저것 서류에 인적사항을 적을 게 많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서류를 보시다가 눈이 침침하다며 친정 아버지에게 건네셨죠. 노안이 와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어려운 말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신 시어머니가 대뜸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안 싸더니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셨다고 하시더니만 아유 이런 사소한 것도 혼자 하기 좀 어려우신가 봐요. 이래서 사람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 안 싸더니 저러셔서
바깥 사돈이 혼자 신경 쓸 게 많으시겠어요. 순간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맞나 싶어서요. 친정 엄마가 어릴 때 사정이 있어서 국민학교만 다녔다는 얘기를 제가 남편에게 한 적이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마음대로 저희 친정 엄마가 배움이 부족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정 아버지와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당신 얘기만 하셨습니다. 어머, 뭘 또 그걸 굳이 설명하고 그러세요. 아유, 괜찮아요. 제가 워낙 많이 배우고 점잖은 사람이라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선을 넘는 푼수짓에 도저히 참기가 힘들었던 전 한마디 하려고 나섰어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가 저를 말리셨죠. 별거 아닌 일 가지고 괜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지 말라고요. 친정 엄마도 제 손을 잡으시며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본인도 실수해놓고 괜히 민망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부모님은 저를 생각해서 하신 얘기겠지만 전 그날 밤 잠도 못 잘 정도로 억울했어요. 그날도 그렇고 드레스를 보러 갔을 때도 그렇고 가만 보면 시어머니는 남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 분이세요. 자기가 생각한 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아예 남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우기는 분이었죠. 거기다가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시어머니를 겪다 보니 시어머니에겐 당신만의 부심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바로 키 부심과 대학 부심이었죠. 시어머니는 키가 170 가까이 되세요. 물론 시어머니 세대에는 큰 키죠. 거기다가 그 시대에 여자가 대학까지 나왔으니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도 하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당신보다 작으면 다 땅딸만한 못난이 취급을 했고 학벌 가지고도 굉장히 차별이 심했어요. 제가 지방대 출신이에요. 그걸 가지고도 얼마나 자주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다닌 대학을 처음 얘기했을 때도 네이버로 대한민국 지도를 검색해서 보여주시더니만 도대체 그 대학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셨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대단하네.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대학인데 그런 대학 나와서도 서울에 있는 회사 취직한 거 보면 인간 승리다. 인간 승리야. 하긴 나처럼 명문대 나오면 뭐라니? 지금 어차피 10원 한 푼 못 버는 할머니인데 세아가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칭찬인지 욕인지 분간도 안 되는 소리에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원래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기분이 나빠도 웬만해서 다 참고 넘어갔는데 사돈한테까지 대책 없는 소리를 하실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하시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 그런 헛소리를 하실 게 아니라 고맙다고 인사를 하셔야 할 판인데 저로선 어이가 없었죠. 사실 남편네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처음 결혼 준비할 때 그것 때문에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벌써 10년 차 직장인이에요. 첫 월급부터 지금까지 내내 시어머니에게 월급을 모두 다 드렸답니다. 당시엔 시아버지도 아프기 전이라 일하실 때였으니 당연히 남편의 돈은 다 저축하는 줄 알았대요. 시어머니도 젊은 놈이 돈 가지고 있으면 다 쓴다고 본인이 알아서 모아주시겠다고 하셨고요. 남편은 그 말만 믿고 계속 용돈을 받아서 썼대요. 그랬더니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알아서 돈을 모아두신 줄 알았던 거죠.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는데 금액이 터무니없었답니다. 물론 남편도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니었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 신세를 오래 지셨으니 집안 사정이 좋지만은 않았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웬만한 비용은 시아버지 보험으로 모두 다 해결했고 시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연금도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텅 빈 통장을 보니 남편이 속상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돈을 모아준다더니 이게 뭐냐고 투덜거렸나 봐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장가가냐고 따져 물으면서요. 네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었다고 그 돈 가지고 생색을 내냐?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장가 갈 때 남자가 꼭 집 사가야 하는 것도 아니라더라 뭐. 지금부터 둘이 살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면 되지. 젊은 것들이 뭐가 걱정이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쓸데없는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그런 건데 따져 묻기가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은 사실 결혼을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둘 다 나이도 있는데 지금 당장 남편이 가진 돈으론 월세방밖에 구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사정이 좀 나으시거든요. 제 얘기에 부모님은 선뜻 결혼 준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곧바로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주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도 거의 다 친정에서 많이 부담하셨습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저와 남편이 둘이 좋아하는 결혼인데 돈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돈이야 남자든 여자든 조금 더 여유 있는 쪽에서 하면 되는 거지. 괜한 일로 결혼 전부터 문제 일으킬 필요 없어. 너희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되는 거야. 저희 친정에선 그 정도로 신경 쓰고 저희 결혼에 도움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자꾸만 개념 없는 소리를 하시니 정말 전 천불이 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욕심이 참 많으세요. 뭐든지 남들 하는 건 다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식만 보면 매일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누구 엄마는 아들이 뭘 해줬다더라. 너희 이모는 딸이 뭘 사줬다더라. 이런 소리만 하셨죠. 물론 보통의 엄마들이 흔히 하시는 얘기라는 건 저도 압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해 못할 정도로 속이 좁진 않아요. 저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까진 다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화장품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똑같은 걸 바로 사다 드리기도 했고, 일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전화 와서 홈쇼핑에 나오는 물건을 주문해 달라고 하시면 군말 없이 다 주문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아기가 태어나고 나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 제 마음이 달라진 것도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서운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항상 뭐든 받기만 하는 분이시기에 누구한테 뭘 줄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하시길래 전 당연히 아이를 봐주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요즘은 맞벌이가 필수라고 하셨어요. 남자 혼자 벌어선 절대 애 못 키운다고요. 그런데 막상 애가 태어나고 나니까 시어머니는 관심도 별로 없으셨어요. 애를 보러 오셔도 예쁘다고 한두 번 안아보고 곧장 저에게 안기곤 자기 얘기만 하기 바쁘셨습니다. 어쩔 땐 저희 집에 오는 것도 아이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 하소연만 하러 오시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원래 저희 시어머니가 눈치가 좀 없으세요. 애가 울고 보채서 제가 좀 재우려고 하면 굳이 애 재우는데 방까지 따라 들어와서 떠듭니다. 누가 보면 말 못해서 죽은 귀신 붙었나 싶을 정도로 떠드는 걸 쉬지 않으셨어요. 현대백화점에서 15일까지 무스탕 세일한다고 해서 아줌마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아유 키도 작고 뚱뚱한 여편 애들이 무슨 무스탕을 입는다고 다들 하나씩 사더라. 무스탕은 나처럼 그냥 키도 훤칠하고 옷맵시가 있는 사람이 입어야 하는 건데. 다른 때 같으면 저도 어머니도 하나 사시지 그랬냐고 했을 텐데 그날은 딸아이가 너무 울고 보채는 바람에 힘들어서 저도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자꾸 눈치 없이 시끄럽다고 떠드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어머니, 작년에 사드린 모피도 그냥 있잖아요. 매일 따뜻한 집에만 계시면서 무스탕이 뭐가 필요해요? 어머, 애미 너 말을 이상하게 한다. 내가 언제 너더러 무스탕 사달라고 했니? 사람 무한하게 왜 청색을 하고 그래? 애 졸려서 징징 짜는 거 안 보이세요? 애 재워주실 거 아니면 시끄러우니까 잠깐만 나가 계세요. 시어머니는 삐쳐서 그대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자기 애 좀 운다고 힘들어서 시어머니한테 짜증까지 내고 팩팩거린다고요. 남편은 저더러 좀 참지 그랬냐고 어머니가 그러는 게 하루 이틀이냐고 타일렀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잔뜩 예민해진 상태라 시어머니의 철없는 투정까지 받아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육아휴직은 끝나가는데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어서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면 남편이 회사에 얘기해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아직 회사에서 확답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되고 불안했죠. 아기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왔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전 집주인에게 제 사정까지 얘기해가며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당장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 벌이도 줄어서 그렇게 많이 올려드리긴 힘들어요. 어떻게 1,000만 원 정도만 좀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애기 엄마, 우리도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최소한만 올리는 거야. 이 정도로 안 올려받으면 우리도 힘들어. 암튼 난 못 깎아주니까 안 되면 재계약 말고 그냥 이사 나가요. 태어나서 그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어요. 저희가 남의 집에 공짜로 그냥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전세 계약하고 사는 건데 꼭 돈 없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쫓겨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육아휴직까지 반려가 됐어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육아휴직을 쓰려면 반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네요. 저희 부부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라도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당장 기댈 곳이라고는 시어머니밖에 안 계셨거든요. 저희는 6개월만이라도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부탁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시니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상황 얘기를 다 들으시고도 단칼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애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저를 나무라셨고요. 저더러 염치가 없다면서요. 애미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이기적이구나. 아, 너 일하겠다고 이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 저 어린애를 맡기겠다는 거야? 나 어깨에 염증 쌓여서 계속 도수 치료받고 무릎 안 좋아서 한의원 다니는 거 몰라? 아, 이 몸으로 내가 저 어린애를 어떻게 보니?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연세 있으신데 아이를 봐주신 게 당연한 일 아니겠죠. 하지만 저희도 정말 사정이 급해서 부탁드리는 건데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으시고 곧바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사정 몰라서 그래? 아, 우리도 애 키우려면 빨리 집도 사고 자리 잡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 도수 치료 받고 한의원 다니는 거 다 내가 내주는 보험으로 다니는 거면서 6개월 애도 못 봐줘? 아들이란 놈이 말하는 꼬라지 좀 봐. 너 그깟 보험 좀 내준다고 지금 생색내니? 자식이 보험 내주고 용돈 주면 당연히 손주 봐줘야 하는 거야?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생색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급하니까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자리 잡아야 엄마 용돈도 더 드리고 하는 거지. 너 이권사내 아들 알지? 너랑 같은 중학교 나왔잖아. 걘 장인이 회사 차려줘서 완전 대박 났단다. 그 아들이 이번에 집에 안마기 사줬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 집은 애들도 다 처가에서 봐준대. 어머니는 굳이 안 해도 될 소리를 또 주절주절 하셨습니다. 전 더 들어봐야 어차피 시어머니께서 딸을 봐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듣고 있어 봐야 성질만 더 나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셨죠.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친정인 감사해서 힘든 얘기를 일부러 안 했는데 친정엄마가 우연히 저희 집 전세를 구해줬던 부동산 사장님에게 저희 집주인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다고요. 친정엄만 단번에 제게 전화를 하셔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엄마에게 얘기를 안 했냐고요.
너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월급도 다 안 나올 텐데 그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려고 그랬어? 그런 일 있으면 당연히 엄마 아빠한테 말을 먼저 했어야지. 전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엄마 품에서 오냐오냐 귀하게 자랐다는 사실을요. 그 잠깐 돈 때문에 마음고생 좀 했다고 밥도 잘 못 먹고 비실비실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 결국 엄마에게 그동안 힘들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육아휴직은 끝나가는데 아이를 맡길 곳은 당장 없고 너무 속상하다고요. 친정 엄마는 제 얘기에 더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친정 아빠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는 저와 남편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더러 전세 재계약을 하지 말고 새로 이사를 하랍니다.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옆동에 괜찮은 집이 하나 나왔는데 그 집을 저희 앞으로 사주시겠다고요. 아빠랑 난 가게 일 바빠서 지금 당장 지하를 봐줄 수 없잖아. 우선 집이라도 해결되면 너도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집이 생기는데 당연히 쉴 수 있지. 친정 부모님의 선물에 염치 없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순간에 제 모든 고민이 씻은 듯 사라졌어요. 쉬는 동안 엄마도 안 바쁠 땐 지하 보는 거 도와줄 테니까 일 그만두고 당분간은 육아에 집중해. 나중에 지하 좀 더 크고 일하고 싶을 때 그때 엄마가 꼭 지하 봐줄 테니까.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전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식 낳아 키우고 있지만 아무리 부모라도 전 우리 부모님처럼 못할 것 같아요. 장인 장모님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남편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니만 친정 부모님께 절까지 하더라고요. 다 같은 한 가족인데 힘들 땐 서로 돕고 하는 거지. 자네야말로 앞으로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가장으로서 힘들 텐데 언제든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저희는 친정 부모님 덕에 한시름 났죠. 전 곧바로 집을 내놓고 이사를 했어요. 회사 일도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 일을 그만두게 되면 너무 아쉽고 헛헛할 줄 알았는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육아하는 것도 한결 수월하고 남편과의 사이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회방꾼은 있었습니다. 누구긴 누구겠어요. 바로 시어머니죠. 전 정말이지 시어머니 속을 알래야 알 수가 없었어요. 제 얘기를 듣고 계신 유부 선배님 중에서 분명히 아들 결혼시킨 시어머니가 계시죠? 제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저희가 이사를 다 하고 얼마 후 친정엄마 생신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집까지 사주셨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이 김에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랑은 사실 여러 번 다녀왔어요. 매번 시어머니가 가자고 조르셨거든요. 친구 누가 일본 갔다 왔다는데 그렇게 좋다더라 하셔서 일본 한 번, 또 한 번은 너무 우울해서 휴양지에 가서 며칠 편하게 쉬다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한 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번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죠. 반면 친정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오래 쉴 수가 없어서 한 번도 다녀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며 투덜거리시더라고요. 내 생일 때는 매번 밥만 먹고 선물 하나 덜렁 던져주면 끝이더니만 친정엄마 생일엔 비행기를 타? 이래서 엄마는 딸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 보다. 어머님은 저희랑 여러 번 다녀오셨잖아요. 친정 부모님하고는 이번이 결혼하고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이고 두 번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생일날 자식들이 모시고 가는 건 기분부터가 다른 거지. 도대체 뭐가 다르단 건지 이해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전 언제부턴가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당신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식인데요. 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어차피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을 갈 생각이니 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건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악랄했습니다. 글쎄 저희가 여행을 가기로 한 날에 굳이 수술 날짜를 잡으셨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남편이 모시고 계속 병원에 다녔거든요. 한의원도 다니고요. 그러다 몇 개월 전에 의사가 수술을 권한 적이 있어서 수술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무섭다고 수술은 안 하고 운동으로 치료하신다고 하셔서 계속 치료를 다니셨죠. 그런데 분명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도 치료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생활하기 편하다고요. 뭐 사실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죠.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수술하셔야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친정 부모님과 여행 가기로 한 날로 예약을 하시냔 말입니다. 그 일로 집안이 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 남편에게 통보를 하셨거든요. 나는 몰랐는데, 수술하려면 보호자가 무조건 한 명이 있어야 한다네. 내가 누가 있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너 하나인데. 네가 당연히 와야지. 엄마, 그날 장모님 생신이라 나 여행 간다니까? 급한 수술도 아닌데 뒤로 밀어. 아니다, 내가 지금 바로 병원에 전화해볼게. 뭐야, 이놈 새끼가. 네가 내 새끼지, 네 장모 새끼야? 그리고 네가 급한지 안 급한지 어떻게 알아? 나 너무 아파. 아파서 조금도 못 움직이겠으니까 무조건 그날 수술할 거야. 너 안 오면 그날로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시어머니가 아무 의도도 없이 그날로 수술 날짜를 잡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전 이제 더는 떨어질 정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냥 너무 싫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싫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그냥 간병인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 입장엔 그럴 수가 없었죠. 세상에 핏줄이라곤 시어머니와 아들인 본인뿐인데 수술하고 아픈 노모를 혼자 병원에 있게 둘 수는 없었던 거죠. 남편은 결국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저만 다녀왔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냥 제 동생과 셋이서만 갈 테니 저도 남아있으라고 하셨지만 전 처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 보란 듯이 여행 갔어요. 수술하고 보호자는 어차피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저까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전 딸아이와 한 몸이라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데 전 여행 떠나는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만 했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나중에 같이 여행 가자는 빈말을 해드렸죠. 네 팔자가 아주 상팔자구나. 외며느리가 시어머니 수술하는데 혼자 해외여행이나 가고. 미안하면 오는 길에 가방이나 하나 사와라. 얼마 전에 이모 며느리가 생일날 사준 명품 가방이 사이즈도 좋고 내 나이에 들기 딱 좋더라. 시어머니는 가방 사진을 곧장 제게 보내더군요. 사오라고요. 정말 다시 봐도 대단하신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참 신기한 게 다른 집안 자식들이 부모에게 해주는 건 보이고 다른 부모들이 자식한테 어떻게 하는진 전혀 보이질 않나 봐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아이도 무럭무럭 크고 저도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저에게 아주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전에 함께 일하던 분이 스카우트 일을 해주셨는데 저보다 직급도 높고 월급도 훨씬 많았어요. 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고민하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일을 하고 싶었어요. 딸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닐 정도로는 컸고 몇 년 동안 집에서 육아만 하다 보니까 우울할 때도 있었거든요. 전 고민 끝에 친정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또 부탁드리는 게 죄송했지만 워낙 욕심이 나는 자리였거든요. 어린이집 끝나고 저와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만 좀 봐주실 수 있을까 부탁드렸죠. 그런데 친정 엄마는 너무도 흔쾌히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친정 부모님은 평생 함께 장사만 하셨거든요. 워낙 오랫동안 두 분이 해오신 일이라 친정 엄마가 안 계시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지실 게 뻔한데도 저를 위해 부모님이 또 희생을 해주시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 여동생이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이 있다고 해서 얼마 전부터 가게에 나와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좀 한시름 놓고 지아를 봐주실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정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으로서 해드린 것도 없는데 매일 도움만 받으니 염치가 없다 싶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평생 일만 하신 분을 이제 쉬셔야 하는 나이에 제가 또 힘들게 하게 생겼으니 말이죠. 제 말에 남편은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해드리면 되지 않겠냐면서 웬일로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 남편 말대로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더 잘하자 싶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아이를 봐주시고 난 이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저와 남편은 친정 엄마에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딸아이를 보느라 엄마도 힘드실 텐데 한 번을 힘들다 하소연하신 적도 없고요. 오히려 저와 남편에게 일하랴 집안일을 하랴 힘들지 않냐고 하시면서 매번 저희 저녁까지 차려놓고 가셨어요. 전 너무 죄송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친정엄만 하루하루 손녀가 커가는 걸 바로 곁에서 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감사해서 당연히 용돈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만 절대 안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내 새끼 봐주는데 무슨 돈을 받아. 괜한 짓 하지 말고 너나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자꾸 돈 준다는 소리 하면 나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러다 보니 죄송해서 저와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절 바뀔 때마다 옷도 한 벌씩 사드리고 저희가 쉬는 날이면 친정 부모님 모시고 하루라도 바람 좀 세게 해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친정 아버지가 가게가 바쁠 땐 저와 남편이 가서 돕기도 하고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를 봐주기는 싫으시면서 또 막상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니까 괜히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 봐요.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하길래 오랜만에 친정엄마와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오신 겁니다. 그전엔 행여나 제가 잠깐이라도 애 봐달라고 할까봐 왔다가도 금세 도망가셨거든요. 친정엄만 오랜만에 만난 시어머니에게 배달 음식을 함께 먹자고 권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는 웃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유, 치킨에 배달비까지 이게 다 얼마야? 돈 벌겠다고 아이까지 맡겨두고 일하면서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면 어떡하니? 안 싸돈도 그래요. 애 봐준다고 생색내면서 이런 거 얻어먹고 그러면 안 되죠. 이래서 애들이 돈이나 모으겠어요. 시어머니의 막말에 전 코웃음이 다 쳐졌습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볼 때마다 친정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시어머니를 더는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그게 힘들게 손녀 봐주는 안싸돈한테 할 소리예요? 얼씨구, 너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를 지르니? 어라, 너희 엄마가 집 좀 사줬다고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 유세 떠는 거니? 제가 언제 유세를 떨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야말로 괜히 자격지심 있으신 거 아니에요? 뭐야? 자격지심?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떤 정신 나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감히 그딴 소리를 해. 하긴 국절 엄마의 지방대 출신이 뭘 배우고 알겠어. 고상한 내가 참아야지. 전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성격 같아선 시어머니고 뭐고 간에 다 뒤집어버리고 깽판을 치고 쫓아버리고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시더군요. 안싸돈, 우리 딸내미가 요즘 일하면서 애 보느라 힘들어서 투정 좀 부린 거예요. 거기다가 나이 든 엄마가 애 보느라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쓰이겠습니까? 우리 딸 안쓰럽게 생각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엄마는 제 생각을 한다고 서글서글하게 웃으시면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셨습니다. 그러고 저를 보시며 연신 눈을 찡긋하셨죠. 저더러 참으라는 듯이요. 전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는데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제가 참는 건 딱 여기까지라고요. 한 번만 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거나 친정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지 않기로요. 역시나 사람은 변하질 않아요. 시어머니는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결국은 터질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시어머니가 욕심이 많아서 남들 하는 건 다 따라해야 한다고요. 시어머님이 동네 아주머니들과 드는 여행계가 있어요. 그 모임에서 이번엔 단체로 미국 여행을 가시나 봐요. 그래서 뜬금없이 영어 공부를 하시겠다고 난리를 치셨죠. 같이 모임하는 아줌마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이태원에서 영어 학원을 한답니다. 그 아줌마 아들이 여러 명이 같이 등록하면 학원비를 싸게 해준다고 했다고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영어 학원 다니겠다고 우기며 남편에게 영어 학원비를 달라고 졸랐습니다. 같이 어울려 다니는 아주머니들은 자식들이 다 해준다고 했다고요. 엄마, 영어 잘하잖아.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됐지. 뭐하러 영어 학원까지 다녀? 아, 나 돈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학원에 가서 보여줘야지. 그 아줌마들 다 고졸이면서 돈 좀 있다고 내 앞에서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데. 아, 난 애초에 자기들이랑 수준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지. 남편이 받아주질 않으니 시어머니는 무슨 어린애처럼 떼를 썼습니다. 전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아주 남편을 들들 볶더니만 결국은 영어 학원비를 받아내더라고요. 남편은 맨날 저에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도 항상 시어머니에게 졌습니다. 전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넘어갔죠. 그런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말하고 싸우다 보면 시어머니 일로 안 싸울 일이 없거든요. 어차피 몇 달 다니다가 금방 그만두실 게 뻔하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다닌다는 영어 학원이 하필이면 이태원이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 근처요. 가만 보면 세상이 참 좁아요. 글쎄 이태원에 있는 학원 건물에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딱 마주친 겁니다. 그것도 절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타이밍이에요. 일이 꼬이려면 그렇게 꼬이는지 친정 부모님의 가게에 그날따라 배달하는 직원이 나오지 않아 친정 엄마가 배달을 가게 된 거예요. 마침 배달 갈 곳이 멀지 않은 곳이기도 했고요. 하필이면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딱 마주친 겁니다. 시어머니는 영어 수업을 마치고 친구분들과 나오는 길이었고 엄마는 배달한 음식을 들고 건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어머 사돈 맞네. 아유 그러고 보니까 사돈네 가게가 이 근처죠. 아이고 배달은 사람을 좀 쓰지.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힘들게 직접 배달까지 가요. 우리 안사돈 평일엔 아기 보랴 주말엔 가게 일하랴 고생이 많으시네요. 전 요즘 영어학원 다니고 있어요. 여기다 저랑 영어 배우러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웬만한 일엔 화도 안 내시는 친정 엄마까지도 그날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기분이 팍 상했답니다.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본인 말만 실컷 떠드는 게 도무지 이게 걱정을 하는 건지 사람을 먹이려는 건지 구분이 안 돼서 더 화가 났대요. 주변에 사람도 많고 배달도 가야 하니 친정엄만 애써 배달하러 가보겠다고 대충 말을 돌리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하신 거죠. 뒤에서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만 겁니다.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영어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지 영어로 막 떠들어대는 소리를요. 우리 안사돈 사실은 국졸이라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평생 저렇게 몸쓰는 일이나 하면서 사는 거지. 국졸? 아유, 그건 너무했다.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나? 아이, 그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땐 그냥 무식한 졸부 같아. 아이, 왜 있잖아. 죽어라 돈 벌어서 자식들 좋은 일만 시키는 졸부들. 우리 아들이야 좋지. 장인 장모가 뼈 빠지게 일해서 다 우리 아들 주거든. 어머, 그래? 아유, 자기 외아들 장가 잘 갔구나. 근데 그거 알지? 딸은 자기 엄마 닮는 거. 우리 며느리도 지방 어디 이름 없는 대학 나왔거든. 애가 영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거기다가 성질머리는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데 아주 지 남편을 꽉 잡고 산다니까. 내가 걔만 보면 아주 그냥 열통 터져 죽어.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은 일부러 영어로 말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었답니다. 당연히 저희 친정엄마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일부러 그러신 게 뻔했죠. 그 순간 친정엄마는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내 참고 있었던 울분이 터져버린 거죠. 친정엄만 지금까지 잘 숨기고 계셨던 본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친정엄만 그 길로 곧장 달려가 시어머니의 머리끄덩이를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앞에서 감히 내 딸 욕을 해? 내가 그깟 영어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친정엄만 영어로 심한 말까지 섞어가며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셨대요. 주변의 아줌마들이 뜯어 말릴 때까지 머리끄덩이를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질 않았답니다. 뭐야? 사돈 영어 할 줄 알아요? 아니 국졸이라더니 어떻게 영어를 알아들어?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영어 실력에 놀라서 말까지 더듬었대요. 그래, 나 영어 잘해. 내가 말 안 했나? 내가 한국에서나 국졸이지 미국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 아, 내가 미국에서 뭐로 유명했는지도 말해줄까? 나 미국에서 하이스쿨 권투 챔피언까지 먹은 사람이야. 어디 실력 좀 보여줘?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르고 있던 게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가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미국에서 농사를 지셨거든요. 그 덕분에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시고 친정엄만 결혼하시면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친정엄마에게 상속해준 땅이 많아요. 그 덕분에 아버지랑 결혼하시면서 이태원에 터를 잡고 사셨습니다. 사실 식당을 하는 건물도 친정엄마 건물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서도 쉬지 않고 가게를 하셨어요. 미국식 피자를 파는 가게인데 동네에서 꽤 유명해서 장사도 잘 되거든요. 평생 주방에서 피자만 굽고 서빙만 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라 한국에 오래 사셨어도 친정엄만 미국 정서가 더 많은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가 어려운 단어나 한자 같은 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서류 작성 같은 걸 어려워하신 거죠. 절대 배움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친정엄마는 미국에서 운동을 오래 하신 분이라 체력도 좋으시고 건강해요. 아직도 새벽마다 러닝을 하시고 저녁엔 자전거도 탈 정도로 그제야 친정엄마에 대해 알게 되신 시어머니는 찍소리를 못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엄마에게 머리채를 잡혀보시고는 바로 아셨을 거예요. 친정엄마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실컷 떠든 일이 있으니 아무리 뻔뻔한 철면피라도 민망하고 겁이 나기는 하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사돈, 아유, 그런 거였으면 진작 말을 하시지. 내가 몰랐네. 아유, 이 팔뚝 좀 봐. 이 팔뚝으로 나 살짝만 쳐도 바로 날아가겠는데.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사람 멋대로 판단하고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내 딸이 어디가 어때서? 내 딸이 나온 대학이 위치만 지방에 있는 거지. 국립대라 들어가기 엄청 힘든 대학이거든. 알죠. 아유, 우리 며느리 능력 있고 대단한 거야.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이 머리만 좀 놔주실래요? 아유, 이러다가 내 머리 다 뽑히겠어. 한 번만 더 내 딸 무시하면 사돈이고 뭐고 얄짤없을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내 딸 보고 참은 거지. 사돈이 예뻐서 봐준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식이면 당신 아들한테 해준 아파트 다시 다 도로 뺏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어머 사돈, 아유 왜 이래. 내가 실수했어. 내가 내세울 게 뭐 있어야 말이지. 내가 학벌 좋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안사돈한테 괜히 샘나서 그런 거야. 아유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한테 해준 거 뺏어가지 마. 그럼 나 쫄쫄 굶어야 돼.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친정엄마 앞에서 싹싹 빌었어요. 다신 그런 실수 안 한다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엔딩이었습니다. 주말이라고 남편하고 집에서 애들 보다가 시어머니의 전화에 놀라 친정 부모님 가게로 쫓아갔어요. 전 또 무슨 일이 터졌나 했더니만 글쎄 시어머니가 행주를 들고 가게 테이블을 다 닦고 있더라고요. 내가 워낙 애지중지 자라서 눈치가 좀 없어. 그동안 내가 우리 애미한테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했지.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엄한 소리 다 잊어. 알았지?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한 만행들을 다 사과하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무섭긴 무서운지 시어머니가 아주 깨갱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태생이 눈치 없고 생각이 짧은 거야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처럼 말을 함부로 하는 버릇은 좀 고치셨습니다. 저와 친정 엄마가 바쁠 땐 제 딸아이도 봐주시고 주말에 한 번씩 친정 부모님 가게에 놀러와서 도와주시기도 하신대요.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이렇게 바뀌실 줄 알았다면 진작 친정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걸 그랬다 싶더군요.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꽤 고달픈 결혼 생활을 보냈지만 최근엔 그런 대로 시어머니와 지낼 만합니다.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이제 좀 주변 눈치도 보시고 말도 한번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게 언제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이 계신가요? 계신다면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긴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